재개발, 뉴타운 시장에 투자하신 분 많으시죠? 2020년 부동산 대전망, 재개발 시장의 행보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뭐 아파트라던가 뭐 재건축 얘기도 많이 해드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이 재개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달라는 분들이 좀 요청이 좀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차피 지금 이제 올 한 해가 지금 이제 마무리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예, 돼가고 있고, 과연 또 2020년에는 이 재개발 시장은 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사실 우리가 올해 2019년도에 재개발이나 뉴타운 시장이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쪽으로 좀 이제 또 다르게 좀 이제 봐야 할 게 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오늘 좀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2020년 부동산 대전망, 이제 그 중에서도 재개발 시장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특히 부동산 시장은 의식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부의 보이는 손이죠. 예, 보이는 손.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많은 변화를 이제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 시장에 대한 정책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좀 예측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서두에는 좀 정책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드리는 식으로 오늘 강의를 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 얘기만 하면 또 많이 주무세요. 예, 주무시지 마시고요. 상당히 좀 쉽게 제가 오늘 쉽게 풀이해 드릴 거거든요. 예, 쉽게 풀이해 드릴 거니까 뭐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막 깊게 파고들 이유는 없습니다. 예, 파고들 이유는 없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나면, 그러니까 상당히 쉬운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졸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앞에 5분 정도만 좀 집중해 주세요. 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2030 이제 서울시 주거정비 계획이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2030 서울시 주거정비 계획이라는 거는 2030년까지 서울의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 계획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그 정비 사업을 그냥 도정법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도정법이 뭐냐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도정법에는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고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 도정법 사업 중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지금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 지금 용역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떤 용역이 들어갔냐? 어떤 용역이 들어갔냐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예정은 우리가 콕 집어서 재건축도 아닌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금 용역이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래서 2021년도 상반기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 계획이 새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 계획이 새롭게 수립이 되면 202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흐름이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이제 바뀌게 되냐? 한번 볼게요. 자,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이제 보시면 상대적으로 일반 주택가가 있는데 노후된 지역들은 무조건 철거했어요. 예. 그러니까 노후된 지역들은 구역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전면 철거한 다음에 아파트를 공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구역 지정 자체가 어떤 물리적인 요건, 자, 물리적인 요건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후도라든가 호수밀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가소필지, 이런 물리적인 요건에 맞으면 그 해당 지역에 뭐 이제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지만 사실은 소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소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재개발 지역의 어떤 지역을, A라는 지역을 구역 지정을 해줬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소수 의견을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막 지지부진하게 가는 현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사업이
안 되는 현장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전면 철거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구역 지정을 했을 때 소수 의견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고치자 이거죠. 이거를 좀 바꾸자 이거죠. 바꾸는데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역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긴 거죠. 많은 문제점이 생기니까 야, 이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전면적인 철거로 해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하지 말자. 대신에 그 지역을 보존을 하고 소규모 정비 방식으로 병행을 하는 사업을 좀 해보자. 라는 식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을 만약에 이제 어떤 지역을 뭐 전면적인 철거로 들어가더라도 이런 전면적인 철거로 이제 구역 지정이 들어가더라도 소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소수 의견을. 그래서 소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구역 지정이 된 지역들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을 시키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구역 지정 시에 소수 의견의 반영을 충분하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는 소수 의견을 처음부터 반영을 하니까 구역 지정이 된 현장들은 빠르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면적인 철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문제점을 제가 다음 장에 또 말씀드릴게요. 전면적인 철거로 인한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니까 앞으로는 전면적인 철거 대신에 보존과 정비를 병행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재개발 사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지금 소수 의견에 대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큰 폭의, 큰 틀의 패러다임은 전면적인 철거에서 보존과 정비로 가는 거고, 소수 의견에 대한 반영이 많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어려우신가요? 예, 지금 막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전면 철거에서 보존에서 정비 쪽으로 바뀌냐?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자, 이 문제점을 한번 우리가 알고 봐야겠죠, 문제점은. 자,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제가 살펴드릴게요. 자, 어떤 문제점이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죠. 뭐 여러분들 뭐 주변에 뭐 뉴타운이나 재개발 하는 것들 보면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예, 그동안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부침에 따라서 이 재개발 지역에 가격이 많이 요동을 칩니다. 많이 요동을 치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은 못 버티고 많이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개발을 함으로써 원주민들이 재정착률이 높아야 되는데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는 재정착률이 거의 2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의 원주민들은 떠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주민들이, 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내 거를 팔고, 이 원주민들이 자기 거를 팔고 떠나면서 더 선호도가 높은, 지역적인 선호도가 높고 더 지역적으로 좀 상향해서 가면 되는데 이분들이 다 지역을 또 하향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고 더 안 좋은 지역 쪽으로 더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예. 이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첫 번째 재개발의 문제점은, 물론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개발의 문제점은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다 팔고 떠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자, 원주민들이 팔고 떠난 자리는 누가 있습니까? 외부 투자자들로 다 채워졌겠죠. 외부 투자자들로 채워지니까 개발이 이루어지면, 자, 최근에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뭐 재개발 중에 뉴타운 지역 한번 가보시면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죠, 피가. 예. 그게 바로 다 개발 이익 아닙니까? 어쨌든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 원주민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는 투자자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 개발에 대한 이익은 투자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예, 투자자가. 개발에 대한 이익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재초안이 있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 재초안이라는 게 개발 이익에 대한 세금을 환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그 투자자들이 개발 이익을 독점을 한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민주택들이 대거 멸실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일자리가 있잖아요.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또 소득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매매가는 상당히 높죠. 매매가는 상당히 높은데 임대가는
노후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임대가는 상당히 낮아요. 임대가는. 자, 그러니까 뭐냐, 매매가는 높은데 임대가는 낮다. 자, 즉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낮은 분들, 그러니까 서민들이 많이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거주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거주 비용이, 주거에 대한 비용이 낮아서 거주를 하는 건데, 얘네가 개발이 이루어지면, 자, 이런 거죠. 서울 도심권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서민주택들이 대거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서울 도심에 있는 서민주택의 총량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자, 서민주택의 총량이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는 서민주택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주택이 이런 주택 자체가 줄어드니까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총량이 줄어들면서 주거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서울 도심권의 빌라들이 가격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바로 서민주택의 총량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택이 멸실되니까 서울 도심권의 빌라들이라던가 연립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다. 그 다음에 원주민이 떠나고 투자자로 채워지면서 개발 이익을 독점을 한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서민주택의 대거 멸실되면서 서민주택의 총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비용이 늘어난다라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 재개발은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거 정비 계획도 지금 재개발만 지금 따로 지금 떼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역에 들어간 거잖아요. 자, 어떤 문제점이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거죠.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못 나왔네요. 여러분. 세대수가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건축은 뭐예요? 5층짜리 재건축. 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층 재건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층, 뭐 15층 이상, 뭐 10층 이상 이런 걸 중층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저층 재건축이든 중층 재건축이든 재건축을 하면 그 지역은 세대수가 증가를 하죠.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서울 도심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하면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주택의 총량이 늘어나는 거죠. 가뜩이나 서울에 주택이 부족한데 주택의 총량이 늘어난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죠. 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개발도 마찬가지.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도 우리가 이제 조합원들이 다 이 재개발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은 것들을 일반 분양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늘어나거든요.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주택의 양은 줄어듭니다. 이상하죠? 세대수는 똑같이 재건축하고 똑같이 늘어나는데 주택의 양은 줄어들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재건축 같은 경우 우리가 아파트 한 세대가 아파트 한 세대로 바뀌는 거죠. 자, 근데 재개발 지역들 가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유자 한 명, 다가구 주택들, 소유자 한 명인데 여러 가구와 사는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다가구 주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만약에 10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여기에 아파트를 열채 주는 거 아니죠. 예, 기본 원칙은 우리가 소유권 하나당 아파트 한 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가구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세대 수는 늘어나지만 전체적인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주택은 질적으로는 좋아지죠.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질적으로는 좋아져도 양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재개발 사업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가뜩이나 서울에 주택이 부족한데 재개발은 주택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야, 우리가 대규모 철거 방식보다는 그래도 보존을 하자. 차라리 주택에 대한 총량을 지키자라는 식으로 지금 재개발 사업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정책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주택에 대한 총량이 줄어든다는 문제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민 재정착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개발 이익 독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민주택에 대한 것들이 많이 멸실되면서 서민들에 대한 주거비용이 늘어난다는 점.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럼 재개발 사업지는 어떻게 될까? 2020년의 재개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아까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전면적인 철거에서 보존과 정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자, 정비구역 자체도 아주
소극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자체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정비구역 자체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거에서 보존으로의 지금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로 인한 신규 아파트 공급도 중기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부분의 또 지역이 이번에 11월 6일 날이죠. 11월 6일 날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대상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강남 4구하고 마포, 용산, 성동구, 그 다음에 여의도동 요 일대 빼고 나머지 재개발 지역은 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대상 지역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유입되가 또 하나의 틈새가 생긴 거죠.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투자자들의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재개발 앞으로 진행하는 지역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규제에서 어찌됐든 강북의 재개발 지역들이 대부분이 다 피해갔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이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예, 계속적으로 거래를 누르는 정책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에서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전매 제한 1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 시세의 80% 분양가가 이하면 전매 제한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일반 분양자들은 그거 못 파는 겁니다. 점점 물건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가뜩이나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는데 일반 분양을 받은 그런 물건들이 10년 동안 또 물건이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물건을 지금 희한하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점점 물건을 희소하게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분양권 전매 제한 10년이 들어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합원 물건은 어때요? 그러면 조합원 물건은 이런 적용이 안 되잖아요. 조합원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합원 물건에 대한 희소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그죠? 자, 뭐 재개발 지역이든 재건축 지역이든. 그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게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들 유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 물건에 대한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크죠. 이제 다주택자가 되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택 임대사업자 중에 임대사업자를 내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입니다. 장특권 공제. 근데 이 장특권 공제가 2018년 9.13 대책 전후로 해서 이전에 이제 매수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적 기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특권 8년에 50%, 10년에 70% 받기 위해서는 면적 기준만 맞춰줬으면 됩니다. 전용 분양 몇 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 면적 기준만 맞춰줬으면 되는데 2018년 9.13 대책 이후에는 여기에 면적 플러스 이제 공시가 6억, 그러니까 금액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매수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내가 양도소득세 절세를 받기 위해,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면적과 공시가격. 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많이 현실화됐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들은 자, 표본들이 다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들도 어떤 거는 대지 지분이 10평, 어떤 거는 대지 지분 10평에 전용이 뭐 18평, 어떤 거는 대지 지분이 5평. 그러니까는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시가격 현실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상담한 내용을 보면 어떤 분이 한남 뉴타운에서 그 단독을 사셨어요. 단독을 사셨는데 그 16억인가 17억인가 주고 단독을 사셨거든요. 자, 그런데 공시가격이 6억 미만입니다. 6억 이하였어요. 자, 그럼 그분 같은 건 어때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세하고 공시가격의 갭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세금을 절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개발 지역이 이렇거든요.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6억 이하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세하고 공시가격의 갭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내가 절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보면은 자 그래서 2020년도 시장도요 2019년도와 동일하게 재개발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띨 겁니다. 2020년도에 강세를 띠기 때문에 자 재건축에 비해서 지금 규제도 상당히 느슨하죠. 뭐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틀리게 재건축은 지금 조합원들의 이익을 뺏어가는 정책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분양가 상한제와 재초안.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다 재건축이 많은 강남 4구에 다 집중되어 있고요. 그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 환수죠. 그러니까 조합원의 이익을 뺏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없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에서 다 빠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합원의 이익을 뺏어가는,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이익을 뺏어가는 정책들이 지금 정확하게 타겟이 되어 있는데 재개발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가 상당히 약하다라는 겁니다. 재건축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속도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사업을 진행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조합원의 이익을 뺏어가니까. 그런데 미적용 대상 지역이 대부분이 뉴타운 재개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투자처업용 유동자금이 아까 임대사업자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재개발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도 올해 2019년도와 동일하게 상당히 강세를 띨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제 날짜인가요? 예,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어요. 재개발도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겠다. 재개발도. 참 어이가 없죠. 예. 사실은 우리가 이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비교를 해보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신규 아파트를 짓는 건 헌집 허물고 새 집만 짓는 겁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헌집 허물고 새 집을 짓고 이 재개발 지역은 또 어때요?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 실어에 대한 부담까지도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가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다가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를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보도자료가 떴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초과이익 환수를 이제 보면 이제 매일경제에서 이걸 이제 신문에서 이제 대문짝하게 냈는데 서울에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을 시킬 거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바로 다음 날 국토부에서 자료가 나왔죠. 재개발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요. 예. 자, 하여튼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민감한 내용들이 시장에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한번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맨 마지막에 집어넣고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이 부동산 시장 대전망 중에 재개발 시장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좀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들께 아주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저도 참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 좀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하기 버튼 좀 눌러주세요. 예,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알람 버튼 누르시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저희가 올리는 강의를 누구보다 빠르게 들을 수 있으니까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